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김장철인데 김장들은 하셨나요? 저는 오늘 김장하고 왔답니다. 회원님들 맛있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좀 그렸죠. 만화를. 저는 바쁘게 워킹하다 갔다 왔답니다. 회원님들, 네. 제가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죠. 오늘은 해주실까요? 너무너무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곳에 오셨어요. 스튜디오로 모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던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구입니다. 앉아서 우리 얘기 나눌까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약 120년을 여기까지 달려오셨네요. 맞아요. 김구 선생님께서 혼자 사시는 일상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맞아요. 네, 저도요. 궁금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혼자 계실 때 주로 뭘 하시나요? 뭐 별거 없습니다.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살죠. 저희가 김구 선생님을 뵙는다고 하니까 여쭤보겠다고 하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김구 선생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게 있는데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과 안중근 의사님께서 서로 총을 겨눌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와는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 저는 동학군에 참여하였고 안중근 의사는 동학군을 진압하는 민병대 활동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럼 친서민대와 반서민대로 갈라지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와. 이렇게 평범했던 저와 달리 안중근 의사는 부유한 집안을 차지했죠. 독립을 향한 애국심은 같았지만 신분에 의한 사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말씀은? 들으셨다는 겁니까? 빵야. 그렇습니다. 제가 이끌던 동학군과 안중근 의사의 민병대가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격 솜씨가 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때 부딪혔다면 아마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그 당시 민병대장 안태훈,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밀사를 보내서 저에게 비밀 협정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자. 그때 그 일이 인연이 되어서 동학군이 패배한 뒤에도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숨을 수 있었고 독립을 위해 싸울 때에는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계층도 학벌도 사상도 결국에는 애국심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김구 선생님께서는 현재도 활발하게 독립운동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우리 함께 보시죠. 살생부.
네, 맞습니다. 다들 멋쟁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많고 여유로워서 그렇게 꾸미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꾸미고 다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네. 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름 알아, 이름은 들어봤어 라고 할 만한 총 7분의 독립운동가 분들과 익히 들어보지 못한 한 분의 독립운동가, 즉 총 8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분들이 8분만 계셨을까요? 아니겠죠? 그 외에 교과서에 실린 분들도 많고 비록 실리지 않았어도 일제에 맞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중 단 8분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매우 죄송할 따름입니다. 독립운동가 8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인데요. 한국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김구 하면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김구 선생님은 조국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다음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지휘한 분, 바로 그분이 김구 선생님이십니다.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된 후 한국 광복군을 결성하여 대항쟁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염원하던 광복 이후에 남북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안두희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죠. 김구 선생님은 조국 독립에 엄청난 간절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간절함을 다음 글로 한번 알아볼까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오직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3번째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간절할 수 있었을까요? 김구 선생님께서 그렇게 꿈꿔왔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아름다운 나라를 원하셨어요. 이토록 나라를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염원했던 강복이 왔는데 드디어 꿈꿔왔던 강복의 나라를 세울 차례가 왔는데 남북 분단 운명 앞에 놓이게 되죠. 그때 김구 선생님은 3천만 동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너무나 유명한 호소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나라가 독립해서 정부가 생기면 마당을 쓸고 유리창 닦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인가요? 그 일들은 우리가 쉽게 하는 일상입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그 일상을 누리고 싶으셨던 김구 선생님. 첫 번째 소원도, 두 번째 소원도, 세 번째 소원도 대한 독립이라 했던 김구 선생님의 그 간절함에 우리는 감사하며 소소한 일상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은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 이 의사라는 말은 무력으로서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하신 분들에게 붙여집니다. 윤봉길 의사는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다가 일제 탄압으로 힘들어지자 상하이로 망명을 하여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에 들어가 상하이에 있는 홍콩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전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 투척을 합니다. 이 폭탄 투척 의거는 중국 침략에 앞장선 주요 인물들을 살상하였는데요. 윤봉길 의사는 곧바로 체포되어 사형되어 순국하십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거사에 자원한 윤봉길 의사. 감시가 삼엄한 행사장에 침입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윤봉길 의사. 당시 윤봉길 의사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윤봉길 의사의 이름은 알지만 나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보기 어떤가요? 30대? 아니면 40대? 윤봉길 의사는 고작 25살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던진 것이었는데요. 무엇이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걸까요? 다음은 순국 전에 유서에 남긴 말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 다들 안녕히들 계십시오. 더 살고 싶은 것이 인정입니다. 라는 말 굉장히 많이 와닿죠? 결코 그것 또한 태어날 때부터 독립운동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독립운동가였던 사람은 있을 수 없겠죠? 그저 모두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고 싶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윤봉길 의사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면서 윤봉길 의사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아들들에게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조선을 위한 투사가 되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울지는 않았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한번 인간 대 인간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창 의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 해맑게 웃으시는 이봉창 의사. 이분이 참 특이한데요. 이분은 일본인처럼 생활하며 일본 이름을 썼고 일본인의 양자로 들어간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봉창 의사는 알게 된 거예요. 조선인이라면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상해로 넘어가 김구 선생님을 만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김구 선생님이 만드신 의열단체 뭐였죠? 바로 한인애국단의 제1호 단원이 됩니다. 1932년 1월 8일 일본 천황은 만주국 황제 푸이와 함께 도쿄 교회에 있는 요요키 연병장에서 기념식을 가집니다. 이때 이봉창 의사는 기념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천황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죠. 아쉽게도 수류탄을 빗나가 천황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는 이치가의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분 독립운동가의 불꽃이 되었고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토대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극을 받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식민지에 살았던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이봉창 의사는요, 왜 일본에서 상해로 건너갔을까요? 처음부터 나는 애국투사가 될 거야 라고 마음먹고 간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상해에 있는 영구 전차회사에서 조선인을 채용한다고 하니 이봉창 의사는 상해로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봉창 선생님 의사를 이렇게 회고해요. 술을 마시며 호걸이었으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교제에 능하여 일본인의 창가를 잘 불렀다. 그래서 홍코우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되어 그와 가깝게 사귀는 일본인 친구들이 많았다. 술 먹고 노래 부르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며 어울리기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러한 이봉창 의사를 믿기가 어렵지 않았을까요? 혹시 일본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라는 의심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봉창 의사는 일본 사회에서 당한 수모가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이봉창 의사가 김구 선생님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배운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 이봉창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실까 싶은데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선생님, 왜 아직 이랑을 처단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더구나 제가 작년에 동경에 있었을 때 하루는 이랑이 하야마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경하러 가서 한참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랑이 내 앞을 지나갔다. 야, 나는 그때 가슴이 일렁이고 온몸에 피가 솟구쳐 올랐다. 내가 무기만 있다면 큰일 한번 해볼 텐데 하고 생각했는데 세상 그때 이랑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버렸고 정말 이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의 기회를 한번 주시죠?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진심을 알게 된 김구 선생님은 이봉창 의사를 한인애국단 제1호 단원으로 맞아들이고요. 그때 이봉창 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것을 모두 맛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웃으면서 폭탄을 들고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찍는데 그 사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때 보이세요? 다음 사진을 보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아시겠나요?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안창호 선생님이 감옥 생활 중에 찍으신 사진이고요. 항상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진은 안창호 선생님, 우리 오른쪽 사진은 말끔한 신사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감옥에 가서 찍은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안창호 선생님, 그는 교육계에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중 미국에 유학을 가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귀국해 신민회 조직에 참여하였습니다. 신민회는 어떤 단체이냐면 애국계몽 운동 단체인데 특히 교육에 주력하는 단체예요.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민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평양 대성학교, 정주 오서안학교를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칩니다. 당연히 일제는 이런 신민 활동을 막으려고 하였겠죠. 결국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를 해체시켰고요. 안창호 선생님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 흥사단을 조직해 활약을 했고 또한 다시 상해로 건너가 임시정부 활동을 하면서 민족계몽을 통해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는데 태평양을 오가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1932년 한인애국단 윤봉기 의사의 의거가 있은 후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투옥이 반복되면서 많은 병을 얻게 되어 1938년 결국 세상을 떠나시는 안창호 선생님. 그에게는 미국 유학 시절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필립 안입니다. 필립 안은 영화 배우로도 활약을 하시는데 이 필립 안이라는 이름의 한자 의미는 안창호 선생님의 소신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반드시 필, 세울 립, 기울어가는 나라를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라는 안창호 선생님의 의지가 아들 이름에 녹아졌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염원이었던 거겠죠? 특히 안창호 선생님은 무실 역행을 강조하는 분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 없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인데 안창호 선생님께서 사실 어떻게 체포되셨냐면 윤봉기 의거가 있은 후 이제 일본 경찰들이 임시정부 요원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된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안창호 선생님도 이 사실을 아셨죠. 근데 안창호 선생님께서 당시 소년의 집이라는 곳에 행사 지원을 약속해 준 게 있었는데 일본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 약속을 지키면 안 돼요. 근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상시에 무실 역행을 강조하다 보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나라를 위한 안창호 선생님의 마음뿐 아니라 거짓됨 없이 살겠노라는 그 신념을 행함으로 보이신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유의 몸이 되면 다시 독립운동을 하겠습니까?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다들 많이 아시죠? 네, 바로 유관순 열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3.1절이 가까이 오면 늘 배웠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늘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사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보면 늘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론일을 하셨으니 배우긴 하는데 사진을 왠지 보고 싶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나서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실 이 모습은 고문 후유증으로 인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계몽주의자였던 아버지 아래서 자랐고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독립운동을 위해 움직인 인물입니다. 고향인 천안, 즉 아우네로 내려가 밤새 만든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독립의 타당성을 주장했던 소녀였죠. 가혹한 탄압과 온갖 고문으로 18세의 나이에 순국을 한 유관순 열사. 지금 나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일제가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워 휴교령을 내렸는데 그 덕에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해 나갔죠. 여러분, 우리에겐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독립 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아우네에서 민중들에게 외친 이 연설의 내용은 유관순 열사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연설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우네로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헌병 경찰들이 총칼로 무장하여 진압하고 유관순 열사를 주동자로 체포합니다. 그녀가 굉장히 대단한 것은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때마다 가혹한 고문과 학대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18세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유관순 열사. 우리는 그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은시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혼이라는 단어는 당시 민중을 하나로 묶을 만한 힘이 있는 단어였어요. 이 혼을 강조한 인물이 바로 박은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혼을 강조하면서 역사서를 쓰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가 있습니다. 이 박은시 선생님은 민족주의 역사가로도 잘 알려진 인물로 유교 구신론을 저술한 유학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신데요. 그 다음 2대 대통령이 바로 박은식 선생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한 유학자이신데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외면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박은식 선생님은 실천 유학을 강조하시며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십니다. 그러다가 1910년 경수국책, 즉 나라가 망할 때 일제는 애국적인 성격을 지닌 신문을 폐간하기 시작했고 민족적 성격을 띤 간행물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때 박은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채는 비록 망했어도 국혼이 소멸하지 않으면 부활이 가능하다. 국채, 즉
나라의 몸은 망했어도 국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박은식 선생님은 혼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독립운동과 역사서 저술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셨고 1915년 한국통사를 내놓게 됩니다. 한국통사에서 이 통은 앞을 통자예요. 식민지로 넘어가는 과정을 넘어가는 한국의 아픈 역사라는 의미인데 박은식 선생님은 역사를 보존하는 것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원동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사를 연구하고 저술하는 길이 곧 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사랑하자. 우리도 역사를 사랑해야겠죠? 여러분 홍범도 장군 잘 아시죠? 1920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대항독립군 봉오동 전투의 장군이신 홍범도. 그는 양반지 출신의 대단한 유학자도 아니었고요. 그저 한 사찰의 머슴 출신이고 비구니와 사랑에 빠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도 만만한 여성은 아니었다고 해요. 홍범도 장군은 정미의병으로 활약할 당시 무려 60전 60승을 거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0번 싸우면 60번 이겼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일본인들이 홍범도 장군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르는 홍장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붙인 별명입니다. 결국 일본군은 그 부인을 잡아들이고 그때 부인은 고문으로 결국 숨을 거둡니다. 아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의병 전쟁 중에 전사를 합니다. 1920년에는 봉오동 전투를 했던 봉오동 골짜기로 일본군들을 유인한 뒤 사방에서 공격을 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까지 압승에다가 60전 60승. 이 엄청난 업적에 비해 홍범도 장군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937년 소련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 때 홍범도도 그때 같이 이주되어 카자흐스탄에서 움막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연극이 열리는데 그 연극 제목이 홍범도였다고 합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 연극이 있을 때 극장의 맨 뒷좌석에 앉아 연극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은 아직도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이 하신 그 위대한 일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8번째 독립운동가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소개할 이분은 우리가 익히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이신 윤희순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배울 때 남성 위주로만 배우는데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도 참 많이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로 불리시는 윤희순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순 선생님은 16살의 혼인 후 유학자 집안의 맏며느리로 내조하며 살면 되는 줄 아셨어요. 그러나 시대의 격반 속에 놓이게 되자 무장의병 투쟁을 이끈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며느리 아내의 역할을 내려놓고 조국을 위한 투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윤희순 선생님은 붓을 들어 의병 선동가를 지었고요. 총을 들고 여성 의병들을 조직하였습니다. 가족 모두 망명한 뒤 낯선 땅에서 무장 항일 투쟁을 시작하자 윤희순 선생님은 그렇게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 되셨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살해되었고 뒤이어 단발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선비들은 피를 토하며 통곡하였고 민중의 저항은 시작되었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춘천 유학자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던 윤희수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의병을 조직해 무장투쟁에 나서자 홀로 남은 그녀는 여성들에게 의병 참여를 공고하며 의병가를 지어 사기를 높였습니다. 을사늑약이 있었던 1905년에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아버지와 남편은 청년 600여 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고 윤희수 선생님은 유생과 선비의 아내들을 모아 안사랑 의병단을 조직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였냐면 전투에 쓸 무기와 군자금을 전달하는 것도 모자라 군사훈련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선도에는 윤희수 선생님이 계셨고요. 하지만 결국 조국은 끝내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일제 탄압이 거세져 일단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이 척박한 땅을 일구며 나무 껍질로 식사하는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도 독립의병 투쟁을 준비를 계속했고요. 노학당을 설립하여 항일 인재를 양성합니다. 하지만 1913년 시아버지가 사망하셨고요. 2년 뒤에는 남편도 사망합니다. 그러나 윤희수 선생님은 그 신념을 이어갑니다. 아들과 함께 제국주의에 대한 의식이 낮은 중국인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립니다. 또한 1920년 간도 참변 이후 아들과 만주 일대 흩어진 애국지사를 교합합니다. 그때 나이는 61. 낮에는 농사를, 밤에는 군사훈련을 하였는데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직접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조선 독립단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의식 강의를 하였는데 1934년 일본군들이 마을이 들이닥쳐 다 불을 태워요.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여 대륙을 떠돌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75입니다. 그러나 독립에 대한 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돼요. 조선 독립당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며 처갓집에 거주했던 윤희수 선생님의 장남이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만신창이 상태에서 풀려난 아들은 감옥에서 나서자마자 길가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것도 어머니 품에서 말이죠. 매를 얼마나 때렸는지 가는 도중 숨이 지니 어쩔 수 없이 야산에 묻고 유자만 새겨 놓았으니 이 슬픈 마음을 이루다 말하리요. 이 내용은 윤희수 선생님의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윤희수 선생님은 아들의 죽음을 겪고 10하루째 식음을 전폐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십니다. 정말 고된 삶이었지만 우리는 그분의 일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나 혼자 산다는 독립운동가 특집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독립운동가 특집 마지막 날로 김구 선생님의 일상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나오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의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나 혼자 산다 독립운동가 특집 베스트 5입니다. 베스트 5위 영화로 보여주는 항의전시 나운규 선생님께서는 영화 감독이자 극작가, 배우로 1인 3역의 역할을 맡아 활약하셨습니다. 한국 영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나운규 일상을 통해 영화를 통한 나라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스트 4위 항일 투쟁에 참여한 음악가 윤이상. 윤희상 선생님은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시다가 귀국하셔서 항일 운동에 참여했으나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셨는데요. 윤희상 선생님의 일상을 통해 한국 음악의 저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스트 3위 전 재산을 털어 우리 문화재를 수집한 간송 전형필. 종로 일대의 상권을 장악한 대부호의 아들로 태어난 전형필 선생님은 막대한 재력을 민족 문화재 수집 및 보호에 쏟아부으셨는데요.
전영필 선생님의 일상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베스트 2위 우리 문학을 지키다 윤동주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저항했던 대표적인 방법은 문학이었는데요. 윤동주 선생님의 일상을 통해 시대에 대한 성찰과 고뇌를 담은 문학 작품들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가 특집 베스트 대망의 1위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위 우리말을 지키다 주시경 그리고 최현배. 한글 교육을 금지시키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문화를 파괴했던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님과 최현배 선생님의 일상을 통해 우리말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나라를 지킨 문화인과 예술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피땀 눈물로 지켜온 우리의 것,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까지 나 혼자 산다 독립운동가 특집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힘이 하나 되어 촛불들이 모여 더 큰 불이 되어 태워 숨어 잠이 들어있던 내 자신을 깨워 이 나라 위에 싸운 그들에게 2020년 대한민국,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 사는 우리. 그러나 왜 아직도 일제잔재 문화들은 청산되지 않은 걸까요? 일제잔재 문화 청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